안녕하세요. 박종원 플러스입니다. 이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온갖 재판에 회부됐는데 웬걸 그때마다 지지율이 더 떡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워싱턴 정가도 발칵 뒤집혔죠. 만약에 우리가 대비를 잘한다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비를 지금처럼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 될 거냐 나쁜 일이 될 거냐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대비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국 워싱턴의 정가를 지금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 MSNBC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니 그러자마도 온갖 재판에 회부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웬걸 아니 59%이 공화당 내에서입니다. 이건 물론 59%가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거 뭐 경선 해보나 마나 트럼프가 되는 건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잘 나간다던 디센티스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22%에서 16%로 뚝 떨어졌고요. 이걸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흡수를 했습니다. 한때 이 비벡 라마스와미 이 사람이 뭐 좀 돌풍을 일으키나 했더니 지지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그야말로 떡상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와 지금 이 미국 경제, 미국 정치 이게 전부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변화 지금 다들 이야 이거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공화당 내에서 후보가 되는 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 바이든 대통령은 현역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이길까 질까 많은 궁금함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기는 졌습니다. 한 1에서 2%포인트 지긴 졌는데 최근에 깜짝 놀랄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ABC가 조사를 했는데 차이를 한번 보세요. 42대 51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이게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워싱턴 포스트도 깜짝 놀랐는지 이 조사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 조사를 자기가 약간 자기들도 놀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의 차이가 한 1에서 2%포인트였으니까 이 차이가 사실 일시적인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중요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분명히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이거 지금 91개의 혐의 아니 진짜 한두 개는 아니고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91개의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재판도 지금 4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 그게 뭔데? 진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히 코웃음을 치를 만합니다. 왜냐하면 머그샷 찍은 거 보세요. 머그샷 보면 와 진짜 이 자신감 있는 얼굴 그뿐만 아니라 이 머그샷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 셔츠를 만든다든가 머그잔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걸로 판매를 해서 또 엄청나게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지지율을 떡상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도대체 이렇게 인기가 없냐? 현역 대통령인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도 자기들 조사를 100% 신뢰는 못하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었으니까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의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석이 뭐냐? 바이든은 지금 경제 또 이민, 고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얘기입니다. 3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사실 미국에서는요. 이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모두 다 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이죠. 아니 임금도 오르는데 물가가 더 빨리 올라요. 그러니까 진짜 못 살겠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림 있잖아요. UAW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미 자동차 이 노동조합인데 UAW에서 아니
임금 말이야 지금 물가를 못 따라가잖아. 못 참겠다 파업하자. 그래서 미국 역사상 자동차 3사가 동시에 파업한 건 처음인데 역대 처음으로 이 파업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의 근로자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경제 문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했다라는 비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연준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재정 정책으로 더 돈을 풀면 바이든 대통령 당신 때문에 말이야 이거 아무래도 물가가 더 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험하다니까 자꾸 경고를 했는데 이걸 무시를 했죠. 이걸 누가 무시를 했냐? 파월 연준 의장도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어차피 공화당 때 처음 임명된 사람이니까 뭐 연임을 바이든 때 했다 하더라도 뭐 그래 뭐 내 잘못은 아니야 이럴 수 있겠지만 옐런 재무부 장관이 대표적이죠. 옐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인플레이션 온다는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코웃음을 딱 치면서 야 인플레 뭐 제정신 아닌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 인플레 절대 안 와.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돈을 진짜 천문학적으로 푸니까 아니 진짜 그때만 해도 미국인들은 믿었죠. 아 그래 뭐 정부에서 그렇다는데 재정 정책으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인플레 안 온다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웬걸 인플레이션이 심해도 너무 심하니까 줄파업에 나선 겁니다. 근데 이게 예전하고 다른 게 노동조합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세거든요. 여러 가지 이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이 얘기는 좀 더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바이든 대 트럼프 이 얘기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자면 자 이번에는 이민 정책입니다. 자 처음에 경제 문제 열받았어요.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한테 열받은 게 바로 이민 정책인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도 명시적으로는 이민에 대해서 아주 뭐 흔쾌하게 이민자를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이민자들에 대해서 특히 불법 이민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워낙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니까 표면상으로는 그래도 이민자를 막 특히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제스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차이도 지금 미국인들을 완전히 분노케 만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표입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민간 연구소죠. 근데 여기서 내놓은 걸 보면 트럼프 때랑 바이든 때 크게 바뀐 게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어 들어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일단 추방을 했어요. 여기서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죠. 한 90% 정도를 여기서 추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추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어떻게 했냐면 체포 쪽으로 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국경을 넘다가 걸리면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무조건 미국 밖으로 쫓아냈는데 이걸 체포라고 이 사람을 쫓아낼까 말까 이렇게 자꾸만 법정을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남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겠죠. 약간이라도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추방한 트럼프와 일단 체포하는 이 바이든 시절이 국경에서 대비하는 그 태세가 완전히 달랐던 거고요. 이게 또 이 불법 이민을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준 거죠.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기회인데 이게 체포당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경에서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걸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야 이거 국경 넘어가봤자 이거 뭐 잡혀가니까 이거 바로 추방당하면 소용없잖아. 추방당하면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야 일단 넘어가 보자. 야 체포가 되면 이거 혹시 미국에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완전히 숫자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이 생각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무른 거 아니야? 이거 불법 이민자는 무조건 추방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리운데?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렸죠. 경제 문제 악화됐다. 인플레이션으로. 그다음에 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다. 이렇게 미국인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왜 넘어진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느냐? 그 이유가 이 2023년 6월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쿵 하고 꽈당 넘어진 거예요.
이 핑계는 모래주머니에 걸렸다 이러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완전히 넘어서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생중계가 되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늙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늙었다라는 대답에 74%가 답변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판이 4개나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는 62%.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꽈당 소식에 뭐라고 말했냐가 진짜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유가 느껴지거든요. 이 소식을 딱 그때 2월 달에 전해 들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유 나이가 많으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뭐 미끄러질 뻔하고 뭐 그러기도 했어 이러면서 진짜 여유 있게 나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약점을 아니까 거꾸로 트럼프 전 대통령답지 않게 뭔가 그런 공격하지 않고 에이 뭐 나이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점이 뭔지 아니까 더 여유 있게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최근에 나온 워싱턴 포스트 이것만 지금 지지율 격차가 엄청 크고 한 1, 2%포인트 정도 트럼프가 많은 정도 그러니까 살짝 앞서는 여론조사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자꾸 인기 돌풍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정도로 해석을 좀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쓴 건데 정말 역대급으로 2명 모두 인기가 정말 없는 후보에 우리가 대선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사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후보 2사람을 갖고 선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P통신하고 NORC에서 나온 이 통계를 보면 얼마나 싫어하느냐. 출마 반대 의견이 트럼프 전 대통령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62%. 바이든 대통령 52% 제발 출마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그 안에서 야 진짜 누굴 뽑냐. 그야말로 진짜 아무도 안 뽑을 수 없으니까 그래. 근데 진짜 이 사람이라도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진짜 열렬한 지지자 물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도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극도로 혐오하는 이런 진짜 양극단으로 갈라진 미국의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은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진짜 미국 같지 않아요. 정말 그야말로. 자, 근데 이런 말이 지금 워싱턴 정가에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프루프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왔거든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라.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이게 뭐랄까 상식을 뛰어넘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지금 지지율은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다 트럼프가 더 높아요. 살짝이라도 동률인 게 하나 있고 거의 대부분 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대비책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프루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들이 아주 놀라울 정도인데 일단은 미국 국내 정책부터 한번 보면 반이민 정책 훨씬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도 반이민 정책 꽤 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강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진짜 초강력 반이민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동맹국하고도 무역전쟁할 판이고요.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는 거고 야 이거 한국하고도 진짜 밀접하죠. 그리고 대외 정책 분야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몇 시간 만에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타이완 방어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5가지 정책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걸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면요. 자, 먼저 트럼프 이민 정책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와 진짜 셉니다. 진짜 세요. 악어 먹이로 주자. 이게 지금 진짜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에 야 문제 다 해결됐어. 불법 이민자 문제 다 해결했어. 내가 해결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새로운
국경 수비는 이제 악어 먹이로 주면 돼. 와, 진짜 굉장히 세잖아요. 이 사진 직접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랄만 하죠. 근데 이 정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미국 정책인데 왈가왈부할 수는 없죠. 아니 뭐 그걸 미국인들이 원한다면 그런 정책으로 가야겠죠.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 지지한다. 그러면 뭐 그럼 미국 정책이지 우리가 이게 옳은 정책이지 아니냐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건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사람이 레리 핑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로 블룸버그에 나와서 레리 핑크가 한 말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됐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200만 명의 노동자가 부족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워낙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써서 지금 노동력이 너무 부족한 현상이 바이든 때도 계속되고 있다. 이 인터뷰를 언제 했냐? 바이든 대통령 때 한 인터뷰예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I'll be back 하고 돌아와서 이제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다음에 만약에 더 초강력 반이민 정책을 쓴다 그러면 아마도 미국의 인건비는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미국에서 사람을 더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더군다나 요즘에 노조의 힘이 세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못 구하니까 미국의 노조가 사실은 대공황 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약해졌고 조금 셌을 때가 이제 1970년대 미국의 노조가 좀 셌다가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의 노조가 완전히 와해됐거든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노조가 지금 현재 결성되거나 또는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이젠 사람이 부족하니까 기업이 끌려다니는 형국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인건비 상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한 3년 전에 이 정책을 썼을 때는 인건비 상승으로 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노동력이 너무 부족해서 바로 인건비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아, 미국이야 뭐까짓 거 이게 경제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아, 금리 그까짓 거 좀 올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 쓰면 남의 나라로 인플레이션을 떠넘길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뜩이나 돈 푸는 정책을 썼을 때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뭘 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냐면 자,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10% 매기겠다. 유니버설하게 매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문제를 만드느냐? 동맹국도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동맹국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보나마나 미국이 10%, 그럼 나도 10%. 그러면 미국이 그래? 그러면 나는 40%. 그래? 그럼 난 80%. 야, 이게 관세 전쟁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대공황 때였는데 그때도 스무트 홀리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 두 사람이 진짜 신나서 악수하고 있죠. 스무트 홀리법 만들고 야 우리가 미국에 애국했어 그러면서 막 신나서 악수하면서 막 미소도 짓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스무트 홀리 이 두 사람이 문제는 2만여 개 수입품의 평균 59% 그리고 최고 40%의 관세를 물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보복 관세를 물린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이 두 분의 의원, 미국의 의원인데 이 두 분의 역할이 정말 컸다.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말았다. 왜? 보복 관세, 다시 보복 관세. 이런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이때는요. 인플레이션은 없었기 때문에 디플레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복 관세를 해도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보복 관세를 서로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수입품도 굉장히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에 이제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비상인 게 인플레이션에 아주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고요. 미국은 가격을 그래도 떠넘길 수 있는 기업들, 독과점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가격 경쟁하는 기업들이라 인플레이션에 취약합니다. 더군다나 금리가 낮아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고금리가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곧 낮아질 것처럼 정책들을 썼죠.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미국하고 엄청나게 벌어지게 지금 놔두고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막 대출을 이 정부 차원에서도 장려하고 막 50년 만기 대출까지 은행들이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그 한국은행, 정부, 그다음에 은행들까지 다 나서서 돈 더 빌려가세요라는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만약에 이렇게 관세를 높이게 되면 무역이 위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될 경우에는 무역 전쟁이 시작될 경우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이든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명시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 이게 자꾸 이 카드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원래 테슬라 CEO하고 좀 친하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폐지해? 설마 그럴 리 있겠어.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UAW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미 자동차 노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전기차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도입되면 이 미국의 자동차 바로 노동조합에 소속해 있는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절반이 해고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의 이행 속도를 늦추기를 UAW가 진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IRA 철폐해라,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 사이를 탁 파고든 거죠. 포드, GM, 크라이슬러 이런 데가 진짜 사상 첫 동반 파업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그래? 전기차 보조금 안 줄 거야. 그러면 이 표를 그냥 다 긁어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럼 테슬라하고 친한 건 어떻게 되지? 테슬라는 걱정 안 해도 되죠. 요즘에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이 단가를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이용해 갖고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서 다른 전기차 업체하고는 다르게 가격 경쟁력이 진짜 막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철폐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 보조금 보면서 얼마나 많은 배터리 투자를 미국에 또 늘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한 배터리 투자가 얼마냐? 74조 원인데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이게 배터리 보조금 받으려고 이렇게 된 건데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하죠? 만약에 폐지되면 이거 괜히 우리 미국 가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2배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물가도 지금 다 폭등을 한 상태라서 생산 단가 올라가는데 미국에 더 공장을 지어놨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 배터리 업체는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현대차한테는 호재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IRA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미국으로 현대차를 수출하는데 전기차를 수출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안 좋은 법안이었는데 이게 철폐되면 현대차에 혹시 호재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UAW가 현대차에도 노조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100% 호재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 전략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쟁을 대통령 당선만 되면 몇 시간 안에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잘 보면 브로맨스를 과시한 그런 발언입니다. 브로맨스 누구랑 누구냐?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브로맨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 몇 시간 안에 종식시킬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한 방에 딱 이렇게 몰아넣고 몇 시간이면 돼. 이렇게 말했더니 푸틴이 화답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서 모든 현안을 며칠 안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러시아겠죠? 푸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에 대해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몇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뭐라 그랬냐?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정말 마음에 든다. 야, 마음에 들어. 야, 네가 말한 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 좋아. 마음에 들어. 아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발언이었을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우리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한 거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 브로맨스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또 이게 글로벌 정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참 문제죠. 특히 우리나라가 뒤늦게 우크라이나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또 각도 세우다 보니까 이거 푸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거 우리의 외교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되게 궁금함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발언이 끝이 아니에요. 대외 정책 관련해서 또 다른 발언들이 있는데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 이 타이완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MBC 뉴스에 출연해서 타이완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에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면 거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한테? 타이완한테 공짜로 방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저는 주지 않겠다. 방어도 다 돈 받고 해주겠다. 오직 바보들만 거저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타이완 방어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주겠다. 우리의 혈맹이니까 우리가 무슨 침공을 받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주겠다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아니 내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돈 주면 해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들어요. 유료야 유료 공짜는 없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큰데 이게 지금 대만 입장에서는 진짜 와 이거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분담금 또 올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과거에 5배 올려달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지금은 최소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짝 이기거나 심지어 9%포인트까지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이거 5대5는 최소한 봐야 되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요. 경제가 안 좋으면 그건 현직 대통령한테 항상 불리했는데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또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1980년대 초반 이후에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지금 악화될 대로 악화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된다면 자, 미국에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미국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메리카 퍼스트 또 나오겠죠. 미국이 무조건 최우선이다. 그러면 뭐 미국인들은 당장은 좋을지도 모르죠. 뭐 그게 또 부메랑으로 미국에 나빠질지 뭐 이런 것까지는 나중 문제고. 근데 문제는 한국은 어떠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지적했던 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확률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과거의 임기 중에
연준에 계속 압박하고 압력을 넣었던 게 뭐냐? 금리 낮춰 돈 풀어 난리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결코 이분이 인플레이션 잡을 뿐이냐? 요건 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당선되면 다른 것보다도 미국에서도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이제 경제가 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고금리를 지속하게 되면 어떤 나라들이 위험해지냐? 중국 같은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근데 미중 패권 전쟁은 제가 보기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분명히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그러니 고금리 지속이 혹시라도 중국에 불리하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다만 미국 경제도 버틸 수 있는지는 저도 불분명한 측면이 조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우리가 봄에 봤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또 심지어 이제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위기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과연 고금리가 지속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결코 낮아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의 높은 상황이 둘 다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 아니 타이완도 지금 뭐 거저 방위해주지 않겠다고 할 정도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방위비 부담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크라이나 지원을 뒤늦게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러시아 외교라든가 대우크라이나 외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도대체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 두 정상이 지금 브로맨스를 보여주면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좀 헷갈리는데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대러시아 외교나 대우크라이나 외교에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좀 진짜 고민할 부분들이 아마 많이 생길 거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다른 것보다도 이 동맹을 깨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거 전에도 전 임기 때도 그랬잖아요. 동맹이란 동맹은 다 깨서 심지어 나토까지 흔들어 놨었는데 그 정말 혈맹 중에 혈맹인 지금 우리가 한미일 동맹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미일 동맹이 예전과 같을 것인가? 물론 일부 희망적으로 보는 이제 국내 전문가들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한미일 동맹도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 나갈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거 그냥 뭐 좀 조금만 딴 데 쳐다보다가 이거를 대비 못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결코 약화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압박은 뭐 여러 측면에서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아마 뒤로 물러나진 않을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디커플링이라는 진짜 중국 왕따 전략에서 디리스킹으로 살짝 운전대를 좀 이렇게 바꿨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또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튀니까 또 갑자기 뭐 화해했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워낙 예측 불허인 측면도 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제가 이제 좀 외교 정책을 좀 보면 대부분 정책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워싱턴 정가는 트럼프 프루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쪽으로만 진짜 모든 외교 정책이나 아니면 경제 정책을 집중해서 쓰고 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몇몇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특정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일종의
좋게 말하면 외교 노선을 틀었다, 뭐 아니면 좀 다른 단어 쓰면 로비를 해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놨다가 이게 뜻밖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가 당황한 적이 과거에 수십 년간의 대미 외교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외교 경제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돌풍이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최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50%는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우리도 트럼프 프루프 전략을 꺼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우리한테 무조건 악재냐 또는 호재냐 이건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죠. 일본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들 지금 현재 외교 정책을 보면 어쨌든 친바이든적인 외교 정책을 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조금 더 기회가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이든 어차피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 그렇다고 완전히 이 핸들을 180도 꺾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대비. 왜냐하면 또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경우엔 또 그렇다고 완전히 꺾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양쪽 다 대비를 해놓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느 쪽이든 진짜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게 경제적이든 아니면 외교적이든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그런 나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무엇이냐? 바로 대비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비를 해두는 것, 즉 바이든 프루프, 트럼프 프루프 이런 외교, 경제적 전략이 지금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박종훈 플러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